회가변홀에 울려 퍼지는 박수 소리. 한 여자만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얼굴 앞에 돈뭉치를 던졌다. 이것도 내 월급보다 많겠지. 손님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주었다. 그 순간 아무도 몰랐다. 이 여자가 시댁 베이커리 체인 18개를 살려준 은인이라는 것을, 7년간 15억 원을 묵묵히 퍼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거라는 것을. 드라마를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그랜드 웨딩홀 3층 대연회장. 600평 규모의 홀 안에는 200여 명의 하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따뜻한 주황빛을 뿌렸고, 무대 중앙에는 붉은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 박순자가 활짝 웃고 있었다. 회갑을 맞은 여자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무대 아래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여자가 있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선혜. 35살.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손에는 물티슈 한 묶음과 일회용 물컵 여러 개가 들려 있었다. 이모, 물 좀 주세요. 아, 네, 여기요. 선혜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물컵을 건넸다. 그녀의 손등에는 붉은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다. 아침부터 회가변 준비를 하느라 뜨거운 냄비를 여러 번 만졌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60년을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우리 베이커리 체인 황금빵집 18개 매장을 일군 거예요. 박수가 쏟아졌다. 선혜는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다. 저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작은 빵집 하나로 시작해서 오늘날 강남, 서초, 송파에 18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어요. 이 모든 게 제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시 박수. 선혜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가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었다. 그 18개 매장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7년간, 누가 원재료를 특가로 공급했는지. 그리고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선혜를 가리켰다. 2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선혜에게 쏠렸다. 선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 보이시죠? 우리 큰며느리 선예예요.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애인데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밥은 잘 먹더라고요.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선혜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선혜는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반달 모양 자국을 남겼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며느리가 친정이 가난해서 결혼할 때 예단도 제대로 못 챙겨왔어요. 시집 와서 7년 됐는데 아직도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사는 거예요. 선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바닥만 내려다봤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며느리한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리자 누군가 무대 위로 검은색 서류 가방을 가져왔다. 시어머니는 가방을 열어 안에서 묵직한 돈뭉치를 꺼냈다. 5만 원권 지폐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200만 원입니다. 우리 며느리 한 달 월급이랑 똑같은 금액이에요.
오늘 회갑 기념으로 특별히 주는 거니까 고맙게 받아. 시어머니가 돈뭉치를 선혜에게 던졌다. 돈다발이 공중에서 흩어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5만 원권 지폐 40장이 선혜의 발치에 흩어졌다. 어서 주워, 내 돈이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선혜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하나씩 주워 담았다. 밀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다. 회가변 음식 준비를 하느라 온종일 주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 장, 두 장, 세 장. 선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져 지폐를 적셨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돈을 주었다. 이것도 내 월급보다 많겠지. 고맙다는 인사는?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 선혜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얼음처럼 차가운 하지만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선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녀는 마지막 지폐까지 주워 담고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 쥔 200만 원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무대 옆에 서 있던 남편 재훈이 허둥지둥 다가왔다. 33살 키가 크고 얼굴은 잘생겼지만 눈빛에 힘이 없었다. 엄마,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왜?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용돈 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래도 너는 닥쳐. 내가 이 집안을 얼마나 알아? 재훈은 입을 다물었다. 선혜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홀 밖으로 걸어나갔다. 복도에 나온 선혜는 벽에 등을 기댔다. 손에 쥔 돈뭉치를 내려다봤다. 200만 원. 시어머니가 말한 그녀의 한 달 월급.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선혜의 실제 연봉은 6억 원. 최대 식품 기업 한별식품연구소장이었다. 선혜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엄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딸, 오늘 회가변 잘 마무리해. 엄마는 내일 그쪽으로 갈게. 선혜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의 어머니 정명숙, 65세, 식품유통업계 1위 기업 한별유통 회장, 시댁 베이커리 체인 18개 매장 건물의 실소유주이자 7년간 원재료를 특가로 공급해온 사람이었다. 선혜는 눈을 감았다. 7년. 참고 또 참았던 시간. 시어머니의 모욕, 시누이의 무시, 남편의 냉대. 모든 것을 견뎌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다. 회가변이 끝난 건 밤 9시였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홀 안에는 시댁 식구들만 남았다. 시어머니 박순자, 남편 재훈, 시누이 미란. 셋은 무대 위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빠, 오늘 엄마 회가변 대박이었지? 시누이 미란이 웃으며 말했다. 33살, 파마한 머리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였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그래, 손님들 반응도 좋았어. 재훈이 소주잔을 기울였다. 시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으로 두 자식을 바라봤다.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잘 커져서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때 선혜가 홀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검은색 쓰레기 봉투 3개가 들려 있었다. 회가변 뒤처리를 혼자 하느라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아, 선혜야. 거기 테이블 좀 닦아. 시어머니가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선혜는 대답 없이 테이블로 다가가 행주로 닦기 시작했다. 아,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역국 끓여. 회가변 끝났으니까 내가 미역국 먹고 싶어. 네, 어머님. 선혜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 술을 마시고 웃었다. 선혜는 테이블을 닦으며 시댁 식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얼굴, 남편의 옆 얼굴, 시누이의 웃음. 모두 기억했다. 오늘의 모욕을, 7년간의 상처를, 그리고 곧 다가올 심판을. 밤 11시, 선혜는 시댁집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직 회갑 연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마 친구들과 술을 더 마시고 있을 것이다. 선혜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100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남편의 불륜 증거 사진, 시어머니의 세금 포탈 내역서, 시누이의 회사 자금 횡령 증거, 3개월간 사립 탐정과 회계사를 동원해 모은 자료였다. 선혜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다.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이제 남은 건 타이밍뿐이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에게서 온 문자였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댁으로 갈게. 준비 다 됐지? 선혜는 답장을 보냈다. 네, 엄마. 모든 준비 끝났어요. 문자를 보내고 선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7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올 것이다. 선혜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차가운 결이었다. 내일이면 시댁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7년간 무시하고 모욕했던 며느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2025년 3월 16일 일요일 아침 6시, 선혜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참기름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국간은 맞춰봤어? 네, 어머님. 조금 있으면 됩니다. 내가 먹어볼게. 시어머니가 국자로 미역국을 떠서 맛을 봤다. 얼굴을 찌푸렸다. 자, 물 좀 더 넣어. 네. 선혜는 물을 부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맛을 봤다. 이번엔 싱거워. 소금 넣어. 네. 선혜는 소금을 넣었다. 시어머니가 또 맛을 봤다. 그래, 이제 그럭저럭 먹을 만하네. 근데 너 어제 회가변에서 받은 돈은 어디 뒀어? 제 방에 있습니다. 가져와 봐. 선혜는 안방으로 가서 200만 원을 가져왔다. 시어머니가 돈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세었다. 하나, 둘, 셋. 40장. 맞네. 근데 있잖아. 이거 회가변 비용에서 일부 충당해야 할 것 같아. 100만 원만 내놔. 네. 선혜가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회가변 비용이 1,500만 원 들었거든. 내가 우리 집 며느리니까 당연히 분담해야지. 100만 원만 내. 나머지 100만 원은 내가 가져. 시어머니가 5만 원권 20장을 가져가고 나머지 20장을 선혜에게 돌려줬다. 선혜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받았다. 고맙다는 인사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로 나갔다. 선혜는 손에 쥔 100만 원을 내려다봤다. 어제 받은 200만 원 중 절반. 모욕의 대가로 받은 돈마저 다시 빼앗긴 것이다. 선혜는 돈을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미역국을 저었다. 냄비 안에서 미역이 둥둥 떠다녔다.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선혜가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엄마 정명숙이 서 있었다. 65세. 회색 코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고 머리는 짧게 자른 단발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어서 오세요, 엄마. 그래, 딸. 정명숙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선혜가 거실로 안내했다. 어머님, 제 친정 어머니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정명숙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평범한 옷차림, 명품 가방도 없고 액세서리도 없는 여자. 시어머니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아이고, 사돈 어르신.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정명숙은 조용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제 회가변에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바쁘셨겠죠, 뭐.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사돈 어르신, 댁은 무슨 일 하세요?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사업인데요? 정명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식품 유통업입니다. 아, 식품 유통? 그럼 우리랑 비슷한 업종이네요. 우리는 베이커리 체인 18개 운영하거든요.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황금빵집 유명하잖아요.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네. 정명숙의 대답은 짧았다.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우리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원재료예요. 우리는 좋은 밀가루, 좋은 버터, 좋은 설탕을 써요. 그래서 빵 맛이 다르죠. 정명숙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원재료 공급업체는 어디를 쓰시나요? 아, 그건 비밀이에요. 우리 업계 노하우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명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군요. 정명숙은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시어머니가 대충 인사했다. 선혜가 엄마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현관방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명숙이 딸에게 말했다. 딸,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네, 엄마. 저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엄마가 다 봤어. 내 손, 내 얼굴, 내 눈빛. 7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정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혜는 엄마를 안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곧 끝나요. 그래. 엄마가 다 처리할게. 더 이상 저런 사람들한테 고생하지 마. 오후 2시, 선혜는 혼자 밖으로 나왔다. 남편의 차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주차 공간은 비어 있었다.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선혜는 주차장을 천천히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시멘트 바닥은 습기로 축축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사립탐정에게서 온 문자였다. 현재 대상자는 압구정동 오피스텔 1202호에 있습니다. 여성과 동행 중입니다. 선혜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주차장 벽에 등을 기댔다. 차가운 벽이 등을 눌렀다. 선혜는 눈을 감았다. 7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손을 잡았던 그날. 남편은 말했다. 선혜야, 평생 너만 사랑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3년도 채가지 못했다. 결혼 4년 차에 남편의 첫바람이 시작됐다. 회사 후배였다. 그 후로 여자는 3명 더 바뀌었다. 현재 여자는 4번째였다. 선혜는 눈을 떴다.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였다. 어둠과 빛이 교차했다. 저녁 8시. 남편 재훈이 집에 돌아왔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 다녀왔어. 재훈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선혜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사 일 끝났어요? 응. 힘들었어. 재훈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말했다. 아들, 저녁 먹어? 응, 먹을게. 선혜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재훈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선혜야, 국이 너무 짜. 재훈이 찌푸린 표정으로 말했다. 선혜는 대답 없이 물을 따라 식탁에 놓았다. 식사가 끝난 뒤 재훈은 샤워를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선혜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에 들어갔다. 재훈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선혜는 옷장에서 잠옷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침대 반대편에 누웠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재훈 씨, 선혜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재훈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왜?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뭐가? 이렇게 남남같이. 재훈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선혜를 쳐다봤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궁금해서요. 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피곤해. 자자. 재훈이 등을 돌렸다. 선혜는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금이 가 있었다. 언제부터 생긴 금인지 알 수 없었다. 선혜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 모든 증거를 제출한다. 이혼 소송을 시작한다. 그리고 시댁의 모든 범죄를 폭로한다. 선혜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법조타운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정도 법률사무소. 선혜는 엄마 정명숙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60대 초반의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강철민. 30년 경력의 가사 전문 변호사였다. 선혜 씨, 준비하신 증거 자료 모두 확인했습니다. 강철민 변호사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두드리며 말했다. 남편의 불륜 증거 사진 48장, 통화 녹취록 12건, 신용카드 사용 내역 3개월치. 충분합니다. 선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철민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시댁 가족들의 범죄 증거도 검토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씨의 세금 포탈 5천만 원, 시누이 미란 씨의 회사 자금 횡령 9,200만 원, 남편 김재훈 씨의 회사 돈 유용 6천만 원. 이 모든 증거가 확실합니다. 정명숙이 입을 열었다. 변호사님, 이 사람들 전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가능합니다. 강철민 변호사가 선혜를 쳐다보며 물었다. 선혜 씨,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선혜는 잠시 침묵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모욕, 시누이의 무시, 남편의 냉대, 그리고 어제 회가변에서의 치욕. 진행하겠습니다. 선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철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동시에 형사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겠습니다. 정명숙이 딸의 손을 잡았다. 딸,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저 사람들한테 고생하지 마. 선혜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가 다 알아.
강철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댁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 체인 황금빵집 18개 매장이 모두 한별유통 소유 건물에 입점해 있고 원재료도 한별유통에서 특가로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선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7년간 월 1,800만 원씩 시가보다 싸게 공급했으니 총 15억 2,6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준 셈입니다. 이 사실을 시댁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강철민 변호사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이러니하네요.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며느리 덕분이었다니. 정명숙이 말했다. 변호사님, 계약 해지는 언제 통보할까요?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동시에 통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타격이 최대가 됩니다. 선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변호사님,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선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철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선혜는 엄마와 함께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조용한 카페였다. 손님은 몇 명 없었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정명숙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딸, 회사는 괜찮겠어? 요즘 프로젝트 바쁘다고 했잖아. 괜찮아요, 엄마. 연차 이틀 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일까지 하면 몸이 견딜까 걱정이야. 선혜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전 괜찮아요. 오히려 일할 때가 더 편해요. 시댁보다는. 정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딸. 엄마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이렇게까지 고생 안 시켰을 텐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가 말 안 했으니까요.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선혜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말하면 엄마가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정명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이제 다 끝났어. 곧 이혼하고 저 사람들 처벌받고 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네, 엄마. 오후 2시 선혜는 시댁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시누이는 외출한 상태였다. 선혜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캐리어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겨울 코트, 봄 재킷, 여름 원피스, 가을 가디건, 속옷, 양말, 화장품, 서류 봉투 하나씩 캐리어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선혜는 상자를 열어 반지를 꺼냈다. 백금 반지. 안쪽에는 재훈의 이름과 결혼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2018년 5월 12일. 재훈에서 선혜에게. 선혜는 반지를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았다. 이제 이 반지는 필요 없었다. 캐리어를 다 싸고 선혜는 거실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코를 골며 자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선혜는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7년간 자신을 괴롭힌 여자, 며느리를 빵집 알바생으로 무시하고 공개석상에서 돈을 던지며 모욕한 여자. 하지만 곧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베이커리 체인, 돈, 명예, 자유까지. 선혜는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어디가? 선혜가 돌아봤다. 시어머니는 눈을 비비며 소파에서 일어났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캐리어는 왜 들고? 어디 가는데?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친정? 갑자기 남편한테 허락받았어? 재훈 씨한테는 문자 보낼게요. 아니, 문자가 아니라 직접 물어봐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선혜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 김선혜, 내 말 안 들려? 선혜는 문을 닫고 나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지만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선혜의 차는 구석에 주차되어 있었다. 오래된 경차였다. 시댁에서는 선혜가 가난해서 경차를 탄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선혜는 명품 수입차를 살 돈이 충분히 있었다. 단지 시댁에게 들킬까봐 경차를 탔을 뿐이었다. 선혜는 캐리어를 트렁크에 실고 운전석에 앉았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차를 몰며 선혜는 휴대폰으로 재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친정에 며칠 다녀올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선혜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지고 계속 차를 몰았다. 목적지는 강남구 청담동. 엄마가 마련해준 아파트였다. 선혜 명의로 된 30평 아파트. 시댁은 이 아파트의 존재조차 몰랐다. 30분 후 선혜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15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깨끗하게 정돈된 거실이 나타났다. 엄마가 미리 청소를 해놓았다. 거실에는 새 소파와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새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있었다. 선혜는 캐리어를 침실에 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청담동 거리가 보였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겼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누이의 무시도 남편의 냉대도 없는 곳. 선혜는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7년간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다. 딸, 집 잘 찾았어? 네, 엄마. 잘 도착했어요. 물건 다 있지?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해. 다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뭘? 당연한 거지. 이제 푹 쉬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선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시댁집 거실. 택배기사가 소포 2개를 배달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현관에서 소포를 받았다. 뭐야, 이거? 박순자가 소포를 뜯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를 열자 소환장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의자 박순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려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게 무슨... 박순자가 2번째 소포를 뜯었다. 이번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였다. 한별유통 주식회사는 황금빵집과의 원재료 공급 계약 및 건물 임대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해지 사유 계약 상대방의 중대한 범죄 행위. 박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재훈아, 미란아, 어서 나와. 재훈과 미란이 방에서 나왔다. 왜 그래요, 엄마? 이거 봐. 소환장이야. 검찰에서. 재훈이 서류를 받아 읽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모르겠어. 나도 놀라서.
근데 이게 뭔 소리야? 세금 포탈? 사기? 미란도 자신의 소환장을 받았다. 나도 왔어. 횡령 혐의래. 뭐? 횡령?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공포가 얼굴에 번졌다. 누가 고소한 거야?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재훈이 서류 끝을 봤다. 고소인. 김선혜.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세 사람은 말을 잃었다. 선혜가? 우리 며느리가 우릴 고소했다고? 박순자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리고 이거. 재훈이 계약 해지 통보서를 들었다. 한별 유통이 우리랑 계약 해지한대요. 즉시. 뭐? 한별 유통? 그게 어디야? 박순자가 물었다. 재훈이 서류를 다시 읽었다. 원재료 공급 업체. 그리고 우리 건물 임대인이래요. 건물 임대인? 그럼 우리 매장 건물 주인이. 네, 한별 유통이에요. 세 사람은 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한별 유통? 선혜의 친정 어머니가 작은 식품 유통 사업을 한다고 했다. 설마. 전화해봐. 선혜한테. 박순자가 소리쳤다. 재훈이 휴대폰을 꺼내 선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안 받아요. 그럼 친정 어머니한테, 그 사돈 어르신한테 전화해. 재훈이 번호를 찾았지만 없었다. 선혜의 친정 전화번호는 모르고 있었다. 번호가 없어요. 뭐? 7년 동안 사돈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어? 박순자가 소리쳤다. 미란이 말했다. 엄마, 우리 선혜 친정에 가본 적 있어요? 없어. 박순자의 대답에 세 사람은 또다시 침묵했다. 7년 동안 며느리의 친정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친정 어머니를 만난 것도 어제가 처음이었다. 며느리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전혀 몰랐다. 지금 어떡해요, 엄마? 미란이 울먹이며 물었다. 박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모르겠어. 변호사를 불러야 하나. 그때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재훈 씨, 큰일 났어요. 경찰이 회사로 왔어요. 뭐? 재훈 씨 체포영장 가지고 왔어요. 회사 돈 횡령 혐의래요.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훈이 박순자를 쳐다봤다. 엄마, 나 회사 가야 해요. 경찰이 날 찾는데요. 뭐? 경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세 사람은 얼어붙었다. 박순자가 떨리는 걸음으로 현관으로 갔다. 인터폰 화면을 봤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 차림에 배지를 차고 있었다. 검찰 수사관이었다. 초인종 소리가 또 울렸다.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2명의 수사관이 배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입니다.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합니다. 지금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박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란이 엄마를 부축했다. 잠깐만요. 우리 엄마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수사관이 서류를 꺼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7년간 보험 사기 2건으로 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그리고 사업 소득 누락으로 5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입니다. 보험 사기, 세금 포탈? 미란이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수사관이 재훈을 쳐다봤다. 김재훈 씨도 계시네요. 같이 가시죠. 회사 자금 6천만 원 유용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동행하시죠. 수사관 한 명이 미란을 쳐다봤다. 김미란 씨도 출석 요구서 받으셨죠? 내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십시오. 미란은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박순자와 재훈은 수사관을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미란은 현관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미란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실. 오전 11시. 박순자는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40대 초반의 여성 검사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한지영. 경제범죄 전담 검사였다. 박순자 씨, 2020년 5월과 2022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한지영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박순자는 손을 떨며 대답했다. 그건 실수였어요. 제가 몰라서요? 교통사고 후 진단서를 조작해서 보험금을 2천만 원씩 2번 받았는데 몰랐다고요? 한지영 검사가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보십시오. 2020년 5월 15일 박순자 씨는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굳었다. 목 디스크 환자가 골프를 칠 수 있습니까? 한지영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건. 그리고 2022년 8월 같은 수법으로 또 2천만 원을 받았죠. 이번에는 허리 디스크라고 했는데 사흘 뒤 등산 동호회 단체 사진에 당당히 찍혀 있더군요. 한지영 검사가 또 다른 사진을 내밀었다. 등산복을 입고 웃고 있는 박순자의 모습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떨궜다.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세금 포탈건. 한지영 검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박순자 씨는 황금빵집 체인 18개 매장의 대표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사업 소득을 과소 신고했습니다. 실제 소득은 연간 2억 원인데 신고는 5천만 원만 했죠. 그건 회계사가 처리한 거예요. 회계사 조사도 끝났습니다. 회계사는 정확한 소득 금액을 박순자 씨에게 보고했고 박순자 씨가 직접 과소 신고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총 7년간 포탈한 세금은 5천만 원입니다. 보험 사기 4천만 원과 합쳐서 총 9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었습니다. 한지영 검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박순자 씨,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을 겁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부인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박순자는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옆 조사실. 재훈은 남성 검사 앞에 앉아 있었다. 검사 이름은 박민수. 50대 초반의 베테랑 검사였다. 김재훈 씨, 2023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7개월간 회사 자금 6천만 원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박민수 검사가 물었다. 재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회사 돈을 훔친 적 없어요. 그럼 이 계좌 거래 내역은 뭡니까? 박민수 검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김재훈 씨의 비자금 계좌입니다. 회사 자금을 조금씩 빼돌려 이 계좌로 입금했죠. 한 번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6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돈으로 뭐 했습니까? 박민수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압구정동 오피스텔 1202호 월세 200만 원. 매달 이 계좌에서 자동이체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에게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선물한 내역도 있네요. 총 2,500만 원어치.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재훈 씨, 회사 돈으로 바람 피우는데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민수 검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조롱하는 듯했다. 저는 회사 측에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재훈은 고개를 떨궜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미라는 검찰청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젊은 여성 검사가 앉아 있었다. 이름은 최서윤. 30대 중반의 신의 검사였다. 김미란 씨, 재직 중인 한빛 마케팅 회사에서 2023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18개월간 회사 자금 9,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최서윤 검사가 물었다. 미라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최서윤 검사가 서류를 펼쳤다. 김미란 씨는 회사 마케팅 팀장으로 광고비 집행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돈을 빼돌렸죠. 미란의 손이 떨렸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온라인 광고비로 5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광고 대행사도 허위 업체였고 대표자는 김미란 씨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최서윤 검사가 사진을 꺼냈다. 이 사람 아시죠? 이수진 씨. 김미란 씨 대학 동기이자 공범입니다. 이미 체포되어 전부 자백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수진 씨 진술에 따르면 김미란 씨가 회사 돈을 빼돌려 자신에게 10%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는 재미란 씨가 가졌다고 합니다. 아니. 총 18개월간 9,2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했습니까? 최서윤 검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남 유명 카지노 출입 기록이 있네요. 2023년 6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32회 출입. 도박으로 6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3,200만 원은 명품 가방, 옷, 액세서리 구입에 썼네요.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최서윤 검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김미란 씨, 증거가 명확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라는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같은 날 오후 3시. 선혜는 한별식품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신제품 개발 회의였다. 회의 테이블에는 연구소 팀원 10여 명이 앉아 있었다. 소장님, 신제품 베이커리 라인 시제품이 완성됐습니다. 부소장이 보고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빵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크루아상, 바게트, 치아바타, 그리고 프리미엄 케이크 라인입니다. 모두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고 인공 첨가물은 일절 넣지 않았습니다. 선혜는 빵을 하나 집어 맛을 봤다. 크루아상의 바삭한 식감과 버터 향이 입안에 퍼졌다. 좋습니다. 맛과 품질 모두 우수하네요. 선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출시 일정은 언제로 잡았습니까? 4월 말 예정입니다. 마케팅 팀과 협의해서 론칭 이벤트도 준비 중입니다. 선혜는 자료를 넘기며 검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전문가다운 진지함이 있었다. 7년간 숨겨온 진짜 모습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선혜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20평 규모의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강철민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다. 선혜 씨,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됐나요? 시댁 가족 전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나 봅니다. 선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다.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 주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범죄 금액이 크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에는 유람선이 떠다니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이혼 소송건은 다음 달 5일에 두 번째 변론이 있습니다. 참석하셔야 합니다.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혜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감정은 복잡했다. 후회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엄마에게서였다. 딸, 회의 잘 끝났어? 네, 엄마. 잘 끝났어요. 저녁 같이 먹을래? 엄마가 오늘 일찍 퇴근해.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청담동 내 집 근처 일식당 어때? 거기 조용하고 좋더라. 네, 그럼 7시에 거기서 봐요. 전화를 끊고 선혜는 일을 마무리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내일 일정을 점검했다. 오후 6시 선혜는 퇴근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자신의 경차 옆에는 회사에서 배정받은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하지만 선혜는 여전히 경차를 탔다. 습관이었다. 차를 몰아 청담동 일식당으로 향했다. 오후 6시 50분에 도착했다. 엄마는 이미 와 있었다. 어서 와, 딸. 정명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룸으로 안내받았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 좋았어요, 엄마. 신제품 맛도 좋고 팀원들 반응도 좋았어요. 그래, 다행이다. 우리 딸이 만든 제품이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정명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음식이 나왔다. 회, 초밥, 구이, 찜. 많이 먹어. 요즘 스트레스 많았을 텐데. 네, 잘 먹을게요. 식사를 하며 정명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딸, 시댁 소식 들었어? 네, 변호사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전부 혐의를 인정했다고요. 정명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구속될 것 같아. 범죄 금액도 크고 증거도 명확하니까. 선혜는 초밥을 집어먹으며 대답했다. 그렇겠죠. 정명숙이 딸의 손을 잡았다. 딸, 괜찮아? 마음이 힘들진 않아? 괜찮아요, 엄마.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도 7년을 함께 산 사람들인데. 선혜는 잠시 침묵했다. 7년 동안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기도 해요. 후회는 안 해요. 정명숙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정명숙이 말했다. 딸, 내일부터 며칠간 출장 가야 해. 부산 공장 점검하러.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도 잘 지내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네, 엄마.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각자의 차로 향했다. 선혜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선혜는 차를 몰아 아파트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다. 조용한 밤이었다. 창밖으로 청담동의 야경이 보였다. 선혜는 눈을 감았다.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검찰 조사실에서 울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상상됐다. 죄책감은 없었다. 그들은 스스로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일 뿐이었다. 선혜는 눈을 떴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회사 일, 이혼 소송, 시댁의 재판. 하지만 선혜는 준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2025년 4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0법정 박순자, 재훈, 미란 세 사람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수갑을 차고 있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일주일째였다.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명문 베이커리 체인 일가족 범죄 사건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재판장이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남성 판사였다. 이름은 이강수. 30년 경력의 베테랑 판사였다. 지금부터 피고인 박순자, 김재훈, 재미란에 대한 형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기소 내용을 말씀하십시오. 검사 한지영이 일어섰다. 피고인 박순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보험 사기 2건으로 4천만 원을 편취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5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피고인 김재훈은 업무상 횡령죄로 회사 자금 6천만 원을 유용했습니다. 피고인 재미란은 업무상 횡령죄로 회사 자금 9,200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한지영 검사가 서류를 들어 올렸다. 총 범죄 금액은 2억 4,200만 원입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피고인들도 전부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피고인들을 쳐다봤다. 피고인들, 검사의 주장을 인정합니까?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인정합니다. 재훈과 미란도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다. 재판장이 변호인을 쳐다봤다. 변호인, 변론하십시오. 국선 변호인이 일어섰다. 50대 중반의 남성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한지영 검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박순자는 2년 간격으로 2차례 보험 사기를 저질렀고 7년간 지속적으로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김재훈은 17개월간, 재미란은 18개월간 지속적으로 횡령했습니다. 결코 우발적 범죄가 아닙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넘기며 한참 동안 검토했다. 법정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피고인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박순자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것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박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이 흘렀다. 재훈과 미란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저희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판결은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첫 번째 형사 재판이 끝났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 2법정 선혜와 재훈의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었다. 선혜는 변호사 강철민과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피고석에는 재훈이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교도소에서 호송되어 온 것이었다. 재판장 최은정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지난 변론에서 피고의 불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강철민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원고는 혼인 기간 7년 동안 시댁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고의 친정인 한별유통이 피고
모친이 운영하는 황금빵집 체인에 7년간 특가로 원재료를 공급했습니다. 강철민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시가 대비 월 1,800만 원씩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했으며 7년간 총 15억 2,6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간접적 재산 형성 기여로 봐야 합니다. 재판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다. 15억 원이요? 네, 재판장님. 증빙 서류가 모두 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다. 그리고 원고는 국내 최대 식품기업 한별식품의 연구소장으로 연봉이 6억 원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시댁 집안일을 전적으로 떠안았습니다. 강철민 변호사가 사진을 제출했다. 이 사진들은 원고가 7년간 시댁에서 겪은 정신적 학대의 증거입니다. 시어머니가 회가변에서 원고에게 돈을 던지는 장면, 빵집 알바생이라며 모욕하는 영상 등입니다. 재판장이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 정도면 심각한 인격 모독이네요. 강철민 변호사가 계속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피고 측 재산의 70%를 분할 청구합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위자료 3억 원은 과도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70%도 지나칩니다. 강철민 변호사가 반박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피고는 3년간 4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고 회사 돈 6천만 원을 횡령해 바람 피우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7년간 시댁에 15억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습니다. 오히려 적은 금액입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합니다. 피고 측 다른 주장 있습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판결은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두 번째 변론이 끝났다. 법정을 나온 선혜는 복도에서 재훈과 마주쳤다. 재훈은 수갑을 찬 채 교도관 2명에게 호송되고 있었다. 선혜야. 재훈이 간신히 불렀다. 선혜는 차갑게 쳐다봤다. 할 말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선혜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제 남남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선혜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재훈이 뒤에서 불렀지만 선혜는 돌아보지 않았다.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0법정 판결 선고일이었다. 박순자, 재훈, 미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다. 2주간의 구치소 생활은 그들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다. 재판장 이강수가 들어와 판결문을 들어 올렸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피고인 박순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처합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피고인 김재훈,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합니다. 재훈은 고개를 떨구었다. 피고인 재미란,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처합니다. 미란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3년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하십시오. 피고인 재미란의 경우 범죄 금액이 가장 크고 도박으로 대부분의 돈을 탕진했으며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여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미라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 수익금을 전액 추징당합니다. 박순자 9천만 원,
김재훈 6천만 원, 재미란 9,200만 원입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박순자, 재훈, 미라는 모두 무너져 내렸다. 방청석에서는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플래시가 터졌다. 교도관들이 피고인들을 일으켜 세웠다. 세 사람은 법정을 나가며 뒤를 돌아봤다. 방청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다. 복도에서 박순자가 교도관에게 물었다. 혹시 우리 며느리 선에는 안 왔나요? 교도관이 고개를 저었다. 방청인 명단에 없습니다. 박순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세 사람은 호송 차량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차 안에서 미란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박순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다니고 있었다. 자유로운 사람들. 재훈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판결은 확정됐고 그들은 감옥으로 가고 있었다. 2025년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황금빵집 본점.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가장 큰 매장이었다. 매장 앞에는 폐업 공고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한별유통 주식회사라는 로고가 박힌 트럭 3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한별유통 직원들이 매장 안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븐, 냉장고, 진열대, 테이블, 의자. 모든 것이 트럭에 실렸다. 건물 관리인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계약 해지 통보 받으신 지 한 달 됐습니다. 오늘까지 명도 완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감옥에 있었다. 매장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강남, 서초, 송파 곳곳에 있던 황금빵집 18개 매장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았다. 한 달 안에 전부 문을 닫았다. 20년간 일궈온 사업이 한 달 만에 사라졌다.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박순자 명의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강남구 대치동 35평 아파트. 시가 12억 원. 하지만 경매 시작가는 9억 원이었다. 9억 원에 시작합니다. 9억 1천만 원 부르신 분 계십니까? 경매사가 말했다. 여러 명이 손을 들었다. 9억 2천만 원, 9억 5천만 원, 10억 원. 가격은 순식간에 올랐다. 최종 낙찰가는 10억 5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이 돈도 박순자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추징금 9천만 원, 세금 체납액 3천만 원, 대출 상환금 5억 원을 제하고 나니 남은 돈은 4억 3천만 원뿐이었다. 그마저도 변호사 비용, 법원 수수료 등을 빼면 3억 5천만 원 정도만 남았다. 20년간 모은 재산이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재훈 명의의 자동차도 압류됐다. 수입차 검은색 세단. 시가 7천만 원.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는 5천만 원에 팔렸다. 이 돈으로 재훈의 추징금 6천만 원 중 일부를 충당했다. 하지만 아직 1천만 원이 남아 있었다. 감옥에서 복역하며 작업으로 벌어야 할 돈이었다. 2025년 5월 3일 금요일 미란의 명품 가방과 옷, 액세서리도 모두 압류됐다. 감정가 총 3,200만 원. 하지만 중고시장에서는 2천만 원에 팔렸다. 미란의 추징금 9,200만 원 중 일부를 충당했지만 아직 7,200만 원이 남아 있었다. 감옥에서 10년은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2020년 5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 2법정. 이혼 소송 최종 판결 선고일이었다. 선혜는 변호사 강철민과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었다. 피고석은 비어 있었다. 재우는 감옥에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 최은정이 판결문을 들어 올렸다. 지금부터 이혼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원고 김선혜와 피고 김재훈의 혼인을 이로써 해소합니다. 선혜는 눈을 감았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십시오. 재판장이 계속 판결문을 읽었다. 재산 분할의 경우 피고 측 재산은 현재 압류 및 경매 절차로 대부분 소진되었으므로 남은 재산 3억 5천만 원 중 70%인 2억 4,500만 원을 원고에게 분할합니다. 강철민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원고 측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진 것이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이혼이 확정됐다. 법정을 나온 선혜는 복도에서 잠시 멈췄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7년간의 굴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강철민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축하드립니다. 선혜 씨. 모든 게 원하시는 대로 진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선혜는 변호사와 악수하고 법원을 나왔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선혜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한별식품 본사. 오늘도 일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2025년 5월 20일 수요일. 서울구치소. 박순자는 감옥 독방에 앉아 있었다. 60세의 여자는 한 달 만에 완전히 늙어 보였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다. 손에는 선혜가 보낸 편지가 들려 있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7년간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선혜. 짧고 냉담한 편지였다. 박순자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글자를 번지게 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박순자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7년간 며느리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괴롭혔던 것. 며느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박순자는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작은 창문 너머로 푸른 하늘이 보였다. 자유로운 세상. 하지만 이제 그곳은 박순자의 것이 아니었다. 같은 날 오후, 재훈도 감옥 독방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선혜에게서 온 이혼 확정 통지서가 들려 있었다. 김선혜와 김재훈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재훈은 통지서를 구겨 던졌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워 펼쳤다. 7년간의 결혼. 하지만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 재훈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아니오였다. 재훈은 선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가 정해준 결혼이었고 편한 상대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바람을 폈고 회사 돈을 횡령했고 지금 이곳에 있었다. 재훈은 머리를 감싸며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선혜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선혜는 이미 떠났고 재훈은 감옥에 남았다. 미란도 여자교도소 독방에 있었다. 3년형. 가장 긴 형량을 받았다. 미라는 거울도 없는 독방에서 자신의 얼굴을 상상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짧게 자른 머리, 죄수복을 입은 모습. 한 달 전만 해도
명품 가방을 들고 강남 거리를 활보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미라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올게, 선에 올게. 미라는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정말 몰랐어. 내가 누군지.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3년간 이곳에서 복역해야 했다. 2025년 6월 23일 일요일. 선혜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다. 손에는 스위스 취리히행 비행기 표가 들려 있었다. 엄마 정명숙이 옆에 서 있었다. 딸, 정말 가는 거야? 네, 엄마. 스위스 알프스 연구소에서 1년 프로젝트 제안이 왔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정명숙은 딸을 안았다. 그래, 좋은 경험이 될 거야. 푹 쉬고 새롭게 시작해.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포옹했다. 정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랑한다,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선혜는 엄마와 헤어져 출국장 안으로 들어갔다.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선혜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보안 검색을 마치고 면세점을 지나 탑승구로 향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보였다. 곧 비행기가 이륙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7년간의 상처가 있던 도시가 멀어졌다. 선혜는 눈을 감았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오전 8시. 스위스 인터라켄. 알프스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선혜는 호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눈 덮인 융프라우 산봉우리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다.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니 폐가 시원하게 열리는 것 같았다. 좋다. 선혜는 작게 중얼거렸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호텔 방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선혜는 옷을 갈아입었다. 편한 청바지에 따뜻한 스웨터, 등산화. 오늘은 융프라우 연구소 첫 출근 날이었다. 오전 10시. 융프라우산 중턱에 위치한 식품연구소.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알프스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선혜는 로비에서 연구소장을 만났다. 50대 중반의 스위스인 남자였다. 이름은 한스 밀러.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스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다. 선혜도 영어로 답했다. 감사합니다, 밀러 소장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하, 우리 연구소의 자랑이죠.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한스가 선혜를 연구소 안으로 안내했다.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한 실험실, 넓은 회의실, 아늑한 휴게실. 김 박사님은 우리 신제품 개발팀을 이끌게 됩니다. 유럽 시장을 위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라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선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별식품에서 이미 관련 경험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스가 팀원들을 소개했다. 독일인,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스위스인으로 구성된 10명의 팀이었다. 김 박사님 환영합니다.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선혜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좋은 제품을 만들어 봅시다. 첫날 업무는 순조로웠다. 선혜는 팀원들과 프로젝트 계획을 논의하고 시제품을 테스트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점심시간에는 연구소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다.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였다. 김 박사님, 스위스는 처음이세요? 옆자리에 프랑스인 연구원 소피가 물었다. 네, 처음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쵸?
저도 처음 왔을 때 감동받았어요. 여기서 일하면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선혜는 미소 지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퇴근 후 선혜는 인터라켄 마을을 산책했다. 작은 카페들, 기념품 가게들, 호수가 보이는 공원. 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핫초코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 다녔다. 연인들이 손을 잡았고, 가족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었고,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선혜는 핫초코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했다.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연구소도 좋고 마을도 아름다워요. 걱정 마세요. 곧 답장이 왔다. 그래, 잘 됐다. 푹 쉬고 행복하게 지내. 사랑한다. 선혜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2025년 7월 15일. 한 달 반이 지났다. 선혜는 스위스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일 아침 알프스를 바라보며 출근하고 팀원들과 즐겁게 일하고 저녁에는 마을을 산책했다. 주말에는 하이킹을 하거나 근처 도시를 여행했다. 제네바, 베른, 루체른. 한국에서의 7년은 점점 멀어졌다. 상처는 천천히 아물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혜는 융프라우 산 정상에 올랐다. 해발 3,600m.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이 있는 곳이었다. 전망대에 서서 사방을 둘러봤다. 끝없이 펼쳐진 알프스 산맥. 만년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선혜는 두 팔을 벌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자유야. 선혜는 크게 외쳤다. 목소리가 산맥에 울려 퍼졌다. 나는 이제 자유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7년간의 고통, 억압, 모욕.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선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을 맞으며 햇살을 받으며 자유를 만끽했다. 2025년 9월 4일. 선혜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유럽 시장을 위한 프리미엄 베이커리 라인이 출시됐고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첫 주 매출이 예상의 300%를 넘었다. 한스 소장이 선혜를 불렀다. 김 박사님, 대단합니다. 이런 성과는 처음이에요. 팀원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박사님의 리더십이 핵심이었죠. 그래서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한스가 서류를 꺼냈다. 우리 연구소에 정식으로 합류하지 않으시겠어요? 부소장 직책으로요. 선혜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봤다. 부소장이요? 네. 연봉은 한국에서 받던 것보다 50% 인상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영주권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선혜는 서류를 읽으며 생각했다. 스위스에서의 삶. 아름다운 자연, 평화로운 마을, 좋은 동료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상처와 거리를 둘 수 있는 기회.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선혜는 엄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제안을 받았어요. 스위스 연구소 부소장직이요. 정말? 축하한다, 딸. 근데 고민이에요. 받아들이면 스위스에 계속 있어야 하거든요. 정명숙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딸,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한국에 있는 게 행복하면 돌아오고 스위스에 있는 게 행복하면 거기 있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내가 웃으면서 사는 게 좋아. 어디에 있든지. 선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울지 마. 너는 이제 자유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엄마.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선혜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알프스 산봉우리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다. 선혜는 결정했다. 스위스에 남기로. 2025년 10월 12일 선혜는 정식으로 융프라우 연구소 부소장이 됐다. 새 아파트를 구했다. 인터라켄 중심가에 위치한 2층짜리 펜트하우스. 창밖으로 융프라우가 보였다. 가구를 들이고 그림을 걸고 책장을 채웠다. 진짜 자신의 집이었다. 엄마가 한국에서 보낸 짐도 도착했다. 선혜의 옷, 책, 추억의 물건들. 그 중에는 결혼사진 앨범도 있었다. 선혜는 앨범을 펼쳤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7년 전의 선혜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혜는 앨범을 덮고 상자에 넣어 창고에 보관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첫날, 선혜는 혼자 융프라우 정상에 올랐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였다. 전망대에는 여행객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동쪽을 바라보며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 오전 6시 45분.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올랐다. 황금빛 햇살이 알프스 산맥을 물들였다. 만년설이 황금색, 주황색, 분홍색으로 변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다. 선혜는 조용히 해를 바라봤다. 새해의 첫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다. 새로운 시작이야. 선혜는 작게 중얼거렸다. 진짜 내 인생의 시작이야.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7년간의 어둠이 끝났다. 이제 빛나는 날들이 시작될 것이었다. 선혜는 미소 지으며 해를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행복했다. 그녀는 살아있었다. 스위스 알프스의 새벽. 선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7년간의 고통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시댁 식구들은 감옥에서 각자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선혜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용서도 원망도 아닌 그저 무관심이었다. 선혜는 자신을 찾았다. 진짜 자신을. 그리고 진짜 자신으로 살기 시작했다. 알프스의 햇살 아래 선혜는 웃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자유롭게.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 댓글로 드라마 출연자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드라마에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